네, 반갑습니다. 법인세법이네요. 1장 법인세 총론부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기출 볼게요. 법인세에 관하여 법소정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도 납세 의무를 집니다. 법인 아닌 단체도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이므로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인세 납세 의무 없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청산소득과 미한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둘 이상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지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아니고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지와 동일하지 않을 때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합니다. 그러나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 주된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로 하고요. 그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더라도 1. 중소기업 2. 비영리 내국법인 3. 법소정의 유동화 전문회사 등은 미한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외국법인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영리 내국법인이나 해산한 경우 그 청산소득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자녀재산의 가액에서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는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하나입니다. 다음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사업연도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이 아닌 주세무가 제21기 사업연도를 21년 10월 1일에서 22년 9월 30일로 변경하기 위해서 21년 4월 5일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는 22년 1월 1일에서 22년 9월 30일이 되게 됩니다. 이 주세무의 원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어요. 사업연도 변경 보시면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게 아니라 이 4월이 지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당해년도에는 사업 변경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차기로 넘어가서 22년 1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를 1기로 본 다음에 그 다음 22년 10월 1일께 적용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신고해야 한다. 종료일부터 3개월인 거예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종료 전 3개월 아닙니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
분할 합병 포함해서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분할 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 사업연도로 봅니다.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 법인, 주세무가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세무의 최초 사업연도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하게 됩니다. 자,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 변경 전에 법인 해산 등기 또는 조직 변경 후에 법인 설립 등기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조직 변경 전에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법인 가세 수탁자는 법인 가세 신탁 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법인 설립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결산조정 항목을 송금으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신고조정 사항이므로 송금 산입 시기에 선택이 불가능하고요. 일시상각 충당금은 신고조정이 허용됩니다. 법인세 신고 후 신고조정 항목 중에 강제조정 항목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무형자산 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이고요. 자, 신고조정 사항과 결산조정 사항 한번 볼까요? 결산조정은 결산서에 계상하여 가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 대상은 그 비용 계상 여부가 전적으로 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산의 평가 손실, 자산의 상각비, 충당금 및 준비금이 있는데요. 따로 한번 볼게요. 자산의 평가 손실은요. 파손, 부패된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그리고 주식 등 발행법인의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주식의 평가 차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의 평가 손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주식의 평가 차손을 제외하고는 다 평가 손실만 인정됩니다. 평가 손실이요. 감액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산서상 비용 계상한 경우에 하나요.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산서상 비용에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이 자산의 평가 손실은 송금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계상하지 않은 경우 처분 시에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죠. 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처분할 때 송금으로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계상을 해야 그 평가가 발생할 때 인정하는 거고요. 자산의 상각비 볼게요. 자,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있죠.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도 허용이 됩니다.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의 감가상각 의제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사항이고요. 자, 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자, 5년 정액법으로 하죠. 이거는 신고조정사항입니다. 이건 예외이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결상조정사항입니다. 감가상각비요. 자, 소액 취득자산, 단기 사용자산, 소액수선비에 대한 즉시상각, 그리고 사업 폐지 등으로 인한 시설물 철거 시 즉시상각,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대송금도 이제 상각비로 인정이 되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법에 의하여 소멸된 채권은 신고조정 사항입니다. 충당금 및 준비금 한번 볼까요? 보통 충당금은 송금으로 자체로 인정이 잘 안 되긴 하죠. 근데 그 되는 것들 한번 볼게요. 자, 대손 충당금 및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이 있고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퇴직연금 충당금은 신고조정 사항입니다. 자, 일시상각 충당금하고 압축기장 충당금 인정되는데 때로는 신고조정도 허용이 됩니다. 자, 법인세법상 준비금이 있는데요.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그 다음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있는데요. 비상위험준비금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의 준비금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중에서 외감 대상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을 허용합니다. 자, 조세특례 제한법상 준비금도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송금으로 계상을 한다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을 또 이것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엽작이지만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결산 조정에서 비용보다 송금이 큰 경우 세무 조정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시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손익의 귀속 시기를 선택 가능하죠. 대신 경정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자, 신고 조정 사항 한번 볼까요?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아도 세무 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대상은 결산 조정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세무 조정 사항인데요. 비용보다 송금이 큰 경우 송금 산입 세무 조정해야 합니다. 법률에 정해진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시기로 합니다. 선택 불가합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도 가능하죠. 자, 세무 조정의 효과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입금 항목은 모두 신고 조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시상각 충당금은 원칙적으로는 결산 조정 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조정을 허용합니다.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2021년도에 확정된 채권을 2024년도에 송금에 계상한 경우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죠. 신고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21년도에 경정청구 통해서 송금으로 잡아야 됩니다. 세무조정해야 되죠. 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송금은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는 결산조정 사항인데요. 하지만 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송금산입 특례, 그리고 감면법인 등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3년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 조정 사항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경정청구 시 감소되는 과세표준 계산 같이 볼까요? 자, 21기 사업연도에 20기 사업연도의 회계 처리 내역과 세무조정 내역을 검토받았습니다. 자, 검토 결과인데 분석과 같이 볼게요. 신고조정 사항의 경우 송금의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단기에 송금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경정 청구를 통하여 단기에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조정 사항의 경우 장부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만 송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송금의 귀속시기 선택을 허용해 준 것이므로 차기 이후에 장부의 비용을 계상한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500만원 가소계상한 거,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00만원 대손 미처리, 이거는 신고조정사항이죠. 그래서 이거 송금 산입해 주시고요. 이거는 결산조정이기 때문에 과소 계상했으면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부패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50만원 미계상돼 있네요.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그 결산조정 사항이었죠.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13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 100만원 대손 미처리되는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지나면 대손으로 인정되죠. 하지만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발행법인, 상장법인이 파산한 주식 300만원의 감액손실 미계상해 있네요. 이 파산한 주식 이것도 결산조정 사항이었죠. 자, 매출액 60만원 미계상한 거, 매출액의 누락은 신고조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기 회계 처리 오류 외에도 20기 법인 과세 표준 계산 시 18기 발생한 세무상 2월 결손금 100만원을 각사소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돼 있네요. 자, 2월 결손금 공제는 강제사항으로 신고조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송금 산입해 줍니다. 21기 세무조정 내역을 검토받고 송금 산입할 금액은 240만원 되겠네요. 자, 우리 대손금의 범위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만 구분 한번 보고 갈게요. 대손금 중에 신고조정사항입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그 밖의 채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한번 볼게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그리고 어음법상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그리고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자, 이거는 신고조정 사항입니다. 그 밖의 채권에는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있죠.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등은 신고조정 사항으로 대손금 인식 가능합니다. 그럼 결산조정하는 대손금 볼게요. 자, 두 가지 있습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일정한 채권이고요. 그리고 일정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인데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입니다. 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으로 한정합니다. 이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 발생일 6개월이 이상 지난 그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 인정됩니다. 결산조정 사항으로요.
외상 매출금만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리고 다만 해당 법인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하죠. 그리고 대손금으로 선비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비만가 1,000원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요? 결산조정상 대손금 할 때 이 대손금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에서 1,000만 원 비만가액 뺍니다. 자, 일정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그리고 재판상 화해 등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요. 그리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 원 이하인 채권은 결산조정으로 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신고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이렇게 해서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이런 문구들이 붙어야 됩니다. 결산조정에서는 이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이렇게 말이 이어가죠. 그리고 재판상 화해, 그리고 확정 판결 이런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이런 것에는 이제 결산조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